이게 주제를 왜 민주주의라고 기획을 어떤 의도에서 하신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뭐 기획 의도에 맞춰서 뭐 주제를 잡기는 힘들고요.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주제는 사실 너무 포괄적인 주제여서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마르크스주의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한 가지 이슈로 얘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여러 계기를 통해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데요. 뭐 시간 순서대로 중요한 마르크스주의 흐름 안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첫 번째는 이제 마르크스가 자기 사회주의자가 되기 이전에 초기에 이제 자유주의적인 단계였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민주주의적 과제를 정치적 활동에서 되게 진보적인 과제라고 여겼죠. 그러니까 그 당시 19세기 초중반 유럽의 그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노선이 그랬듯이 근대적 민주주의적 관행을 정치나 사회 뭐 여러 분야에서 실현하는 것, 이게 이제 진보라는 동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공화정의 수립이나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적 그 가치들의 실현,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흐름 속에서 자란 거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마르크스 자기의 정치적 사상적 입장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이제 문제되는 건 조금 다른 맥락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 일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마르크스가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인 자기 입장을 가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유지될 수 없는 허위의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제 계급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그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당시까지도 적용되는 계급 지배의 역사,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거를 가장 원론적으로 정의해서 인민의 자기 통치라고 한다면 계급 사회는 기본적으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사회이니까 모든 인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실현되지 않는 사회이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일반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을 당연히 갖게 됐겠죠. 그래서 계급 투쟁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마르크스한테는 이제 노동자 계급적 관점을 가진 걸로 재해석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다가 이게 공식적으로 좀 정리된 형태로 표현되는 거는 공산당 선언이었어요. 공산당 선언에서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지배 계급으로의 상승을 통해서 실현되는 이제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 건설, 이때 이제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온전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 그 자체로 이제 얘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대 유럽의 정치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근대적 국가의 성립과 그 국가 틀 내에서의 그 정치 활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냥 막연하게 유럽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만들어졌던 근대 국가라는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근대 국가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 혹은 그걸 인정한다면 그 근대 국가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물음이 당시 민주주의를 둘러싼 중요한 물음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계급 지배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의 장치이기 때문에 근대적 국가 내에서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거 자체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한 지배의 수단인데, 지배 수단을, 계급 지배의 수단을 통해서 민중의 자기 통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문제는 국가 내에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라는 문제보다
근대 자본주의 또는 근대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혹은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최종적인 나름 표현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새로운 사회가 도래한 이후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의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현 체제, 기존 체제 내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전술적인 문제의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근대 국가 내에서의 민주주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거긴 한데, 그 민주주의가 양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혁명으로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이전이라도 기존 틀 내에서 사회의 진보는 양적으로는 가능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 선언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과도기로서의,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그 뒤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과도기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뭔가라는 문제로 나눠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과도기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니까. 이때의 민주주의가 이제 좀 더 논의해야 될 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완전히 계급 사회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과도기는 이제 온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니까 어쨌든 계급 적대는 남아있고,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부르주아지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배 계급이 되어서 이제 계급 지배의 역학관계를, 위치만 지배 피지배 관계의 지위만 아래 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 표현에 의하면 이제 계급 철폐를 폐지하기 위한, 계급 지배를 폐지하기 위한 지배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애초에 그 계급 지배 자체를 없애기 위한 계급 지배라는 역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 단계에서도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무계급 사회의 온전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말만 들어도 이게 좀 이중적인 과제니까 이게 난제가 되겠죠. 해결하기 좀 힘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계급 사회가 철폐되고 계급이 없는 사회가 되면 이제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없어지니까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래 개념이 인민의 자기 지배라는 것이 실현 가능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마르크스 당시에는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렇게 되면 그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계급이 없어지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낙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 상태에서 실현의 구체적 조건을 고민하기에는 마르크스가 뭐 너무 초기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르크스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낙관적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실현에 대해서. 그래서 공산주의 실현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장애를 입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낙관주의 밑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 하면, 마르크스가 자기 사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동상적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생시몽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생시몽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와 이 민주주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시몽이라는 사람은 이제 인류가 계속 진보하는 걸 되게 낙관적으로 봤던 사람인데, 이제 인류가 진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정치가 소멸된다, 정치가 경제로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아주 중요한 입장이 생시몽한테서 이제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때 정치하고 경제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정치는 사람에 대한 지배를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계급투쟁 또는 계급지배라고 불렀던 게 생시몽한테는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소멸한다라는 얘기는 계급지배가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우리가 지금 정치라고 부르는 또는 국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생시몽과 마르크스가 공유했던 또 한 가지는
인류의 진보, 공산주의 사회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죠. 그러면 생산력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고도의 생산력을 운영하면서 사니까 그러면 이 생산력이라는 인간이 아니죠. 그때는 사물이죠. 그래서 이제 사물이라는 표현을 해요. 사람에 대한 지배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의 소멸인데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제의 영역이라고 생시몽이 불렀던 거고, 이제 마르크스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19세기부터 이미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마르크스나 생시몽 마르크스의 노선하고는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생시몽처럼 말하는 건 말은 되게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부는 늘어나는데 정치적 억압은 없어진다. 이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아주 쉽게 말하면 딱 그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잘 살게 되는데 계급 지배는 없어져. 이러니까 좋은데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를 마르크스가 진지하게 잘 안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이미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문제제기에 이미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한다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물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가 사람 사이의 위계를 다시 낳지는 않을까? 라는 물음하고 연결되죠. 왜냐하면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관리해야 될 사물이 단순하고 양이 적으면 관리 업무 자체가 단순해지니까 그 간단한 관리 업무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역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는 큰 상관없이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물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나 위계 같은 거는 생기기 힘들겠죠. 근데 일이 복잡해져요. 사물을 관리하는 일이 복잡해져요. 우리가 지금 현대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할 줄 알고 누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의 관리가 아주 복잡하고 많은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훨씬 복잡한 일을 하는 사람과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위계가 발생을 하는데, 마르크스가 사실은 그 자본론을 통해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수행하기 이전에 초기의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은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외 문제, 특히 이제 소외 문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그 분업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분업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중요한 자본주의 한계가 사람들을 분업에 의해서, 분업 구조에 의해서 분할시켜서 불평등하고 그리고 파편화된 존재로 만든다. 이게 마르크스한테 일관된 되게 중요한 자본주의 비판인데, 사람에 대한 지배가 없어지더라도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가 복잡해서 또다시 분업과 분업을 통한 위계화, 그리고 인간의 파편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맡은 조금의 흩어진 업무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상태로 또 갈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초기에 자본주의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알고 되게 중요하게 극복하려고 했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는 마르크스한테 크게 고민이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낙관적이라고 말했던 게 그거죠. 이게 왜 되는지는 잘 설명 안 하는데 그냥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국가혁명 같은 레닌이 한테 가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20세기로 넘어와서 생산력이 더 발달하면서 이 분업을 통한 사람들 사이의 분할과 위계화의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게 사실은 더 복잡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만 남겨두더라도, 예를 들어 정치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생산수단 사회화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민주주의 실행하고 뭐 이러한 걸 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가 위계적이고 경쟁적이거나 뭐 파편화시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잘 될 거다
이게 되려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제도나 변화나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19세기까지는 고민이 마르크스한테 없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마르크스주의자들 안에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 결국 정치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노동자 계급이, 그리고 기존 사회의 뭐 적대적 요소를 인위적으로 다 없애고 생산수단 사회화하는데 성공하더라도 다시 거대한 생산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계화와 그 계급으로의 후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제기, 고민이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스탈린 시대의 국가 권력의 강화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거하고 연결시키게 되죠. 이게 레닌이 이제 고민했던 문제가 잘 해결이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들 안에서 잘 해결이 안 된 거 아닌가. 이제 관료화도 사실은 이제 분업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관리 업무만 맡는 사람과 생산만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지배만 하는 사람 사이에 과연 위계가 완전히 없어졌냐, 이런 문제제기인 거예요. 이제 그 중요한 이유가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 못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가 복잡해져서 업무 분담이 나눠지고, 그 분담된 업무들 사이에 중요한 거는 위계가 생기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대등한 관계 내에서 업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더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전체 어떤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공정을 다 이해하는 사람의 역할과 그 일의 아주 사소한 일부, 그것도 없어도 되는 일부를 하는 사람 사이에 위계가 안 생길 수 있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대등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뭐 돌아갈 걸 다 알고 다 컨트롤 하는데, 이 사람이 정치, 경제적으로 더 많은 특권과 권력을, 보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고착화되어서 하나의 사회 집단이 되고 재생산되기 시작하면 그건 다시 이제 계급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만 남는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20세기에 오면 이제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가 민주적으로 수행되는 것, 이게 보완되지 않으면 정치혁명만 가지고는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20세기에 오면 막스주의 내에서 민주주의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이제 근데 그 마르크스주의, 그 외에도 이제 민주주의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19세기 말에 그 의회 제도가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노동자 계급이 제도 내화되죠. 합법화되고 노동자 계급 정당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가 내에서의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초기나 젊었을 때 가졌던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랬다면은,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의 말년에 이르게 되면 의회제를 통한 노동자 계급의 권익 향상이나 법제화, 노동법 입법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마르크스 죽고 엥겔스가 이제 사망할 무렵이 되면 이거를 통한, 그러니까 의회제라는 부르주아적 정치 질서 내에서의 어떤 합법적 행위를 가지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대두되고, 실제로 엥겔스 사후에는 이 노선이 유럽 마르크스주의 주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마르크스 엥겔스가 초창기에 생각했던 혁명의 방식이 아니라 의회 전술을 통한 사회주의의 이행,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이행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아주 널리 퍼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문제가 좀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르크스주의 원론에 따르면 뭐 의회제 이거는 애초에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로 가는데 아주 결정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그 자체로 민주주의인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가 완성된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지만 민주주의로 완전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강조점이 훨씬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의회제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의 민주적인 어떤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상당히 이제 논의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면서 또 근대 국가라는 계급 지배의 수단을 가지고는 공산주의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막스주의 내에서도 일부 있고 또 아나키즘도 그런, 좌파 아나키즘도 그런 입장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막스주의의 변질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 자체가 계급 지배의 수단인데 왜 자꾸 국가 안에서의 어떤 수단에 저렇게 가치 부여를 하는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가를 가지고 국가를 폐지하고 무계급 사회로 간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등장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 거는 뭐 시간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PT 독재 문제하고 연결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 문제만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뒤에 20세기에 와서 아까 얘기한 그 사회주의 정치혁명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 그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 과정이 어떻게 진짜 민주주의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아까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거긴 한데 시간이 되면 잠깐 더 언급하고, 일단은 공산당 선언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요, 이게 인용문은 공산당 선언에서 인용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그 공산당 선언이 4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4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2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혁명의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혁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으로의 고향, 민주주의의 쟁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장을 읽을게요. 20세기 사회주의에서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은 논쟁과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지배가 민주주의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주의의 원론은 어쨌든 계급 지배는 민주주의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르주아가 지배하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말이 되냐?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기될, 요 문장만 읽고 보면 이상하잖아요. 왜 어떤 놈이 지배하면 비민주적이고 어떤 놈은 지배하면 민주주의고, 뭐 조국처럼 내로남불인가,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지배는 전제적이라고 한 것은 마르크스 자신 아닌가, 아까 지금 한 얘기죠.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가 민주적이려면, 만약에 이제 민주적일 수 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민주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지배가 민주적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려면 부르주아 계급이나 이전의 지배 계급의 지배 방식과는 다른 지배여야 이게 민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배 방식은 같은데 지배 계급의 주체만 바뀌면 이거를 민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건 되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이라고 만약에 말할 수 있으려면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지배의 방식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 또는 다른 목표를 가진 지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사회가 태어난 순간부터 사라진 날까지 고심했던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가 다시 지배로 후퇴했다라는 비판, 또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게 사실은 러시아 혁명, 국가혁명부터 지금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소멸한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문제의식 혹은 비판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극단적인 형태로 문제 제기가 됐던 게 모택동인 문화대혁명 같은 거죠. 그 문화대혁명도 실제 그거의 역사적 맥락이나 정치적 의도는 그 사람들이 말한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어쨌든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제1번의 문제의식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혁명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계급 지배가 다시 재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문화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계급 지배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위험. 그러니까 역사가 퇴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 이게 이제 그 문화대혁명의 되게 중요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배의 방식이 과도기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과도기라 하더라도 이전의 계급이 계급 지배를 했던 것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야 다른 사회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과도기를 겪는다는 게 이게 다른 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과정인가? 바로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문장이 이어서 나오는데, 위의 문장에 바로 이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지배, 흔히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석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보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해 부르주아지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지배계급으로 보양한다는 건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얘기했던 요 첫 번째 구절에 대한 의문들을 대답하려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뒤에서 그래서 정치 권력만 장악하면 이전의 다른 계급 지배와 차별성이 안 드러나니까 도대체 그 장악한 정치 권력을 뭘 하느냐가 이전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자신의 이 정치적 지배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고 모든 생산 수단들을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킵니다. 자, 이 두 가지 얘기가 여기서 겹쳐 있는데요. 하나는 생산 수단을 사적 소유에서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말을 생산 수단을 사회화 하는데 사회화가 여기서는 국유화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회의 다른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던 또 비판들이 또 나오죠. 야, 니네들 국가 그대로 갖고 있잖아. 국가는 계급 지배의 수단이라며. 근데 왜 국가를 그대로 갖고 있니?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 과도기는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국가가 이전의 부르주아 계급이 지배할 때의 국가와 다른 거여야 말이 되죠. 국가라는 말이 적당한 말이 없어서 국가라는 말을 쓴 거지만 이전의 부르주아 계급 지배 수단으로서의 국가와는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덧붙였죠. 뭐라고 덧붙였어?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 이게 국가의 수중이란 말이다. 기존의 국가 장치 그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달라진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근데 좀 불충분한 대답이야.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이 국가하고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대답해야 될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부르주아 계급의 국가와 다르다는 거를 강조한 건 알겠는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진짜 달라?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대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왜 그렇게 하냐? 가능한 한 신속히 생산력들의 양을 증대시켜야 된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마르크스가 생각한 공산주의는 평등하게 다 잘 사는 사회니까 자본주의 사회보다 오히려 더 생산력의 수준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길게 얘기했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생산력의 증대라는 거는 결국 관리 업무의 복잡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이게 지금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 급진자파들, 신자파들이 20세기 말부터 마르크스주의를 계속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왜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중요한 대답으로 거대한 강력한 국가 권력과 거대한 관료제로 인민들을 새롭게 통치하는 새로운 통치 체계가 등장한 거다. 그리고 그거는 중앙 집중화된 거대한 생산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다. 따라서 막스주의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인민의 자기 지배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아주 아나키스트들이나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력하게 지금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예요. 뭐 물론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반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하나로 반드시 연결된다면 일단 그런 비판을 하려면 생산력이 거대해지면 관리는 무조건 위계적이어야 된다는 걸 먼저 입증해야 돼. 그렇잖아요. 왜 꼭 그렇게 된다고 전제하죠?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작은 규모, 그 규모의 절대적인 기준이 뭔지는 몰라. 그렇지만 작은 규모의 생산력은 민주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고 큰 규모의 생산력은 절대로 민주적으로 관리 못해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왜 항상 그래?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무조건 안 된대요. 지금 무조건 안 된대.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판이 바로 이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거대하면 무조건 독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 대답이 사실 공산당선에 나와 있어요. 부족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생산을 지금 이 조치들은 결국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생산 양식 전체의 변혁을 가져오게 돼요.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생산 양식을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시키는 것을 하기 위한 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치들을 하는 시기는 아직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죠. 이 시기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서 조직되어 운영하는 정치체가 된다. 이제 이거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부르게 된 거죠, 막스주의자들이.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통해 실현된다. 생산수단을 사유하는 것은 우선 생산력을 증리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제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논의.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다뤄왔던 거예요, 주로. 주장도 하고, 반박도 받고, 이렇게 다시 반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지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부터 과도기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오히려 민주적인 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근거 자료로 많이 사용되었던 구절들이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의 고향이 곧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정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주장이에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그래서 먼저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의 고향과 민주주의 정치는 어떤 건가?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의 고향, 민주주의 정치. 이렇게 원문에 제가 도구로 써놨죠. 그러니까 이 원문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배계급의 고향이란 말하고 민주주의란 말은 원래 사전적 뜻으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독일어 보면 동격으로 썼어요.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한글로 공산당 선언을 번역한 여러 판본들 중에 마르크스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독어만 번역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부분을 다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정치, 사회 과목 이런 거 배운 거 기준으로 따지면 계급 지배는 어쨌든 독재인데 이게 왜 민주주의야? 이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 박정철 출판사에 나온 선집 번역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표현은 되게 좀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독일어 원문을 보면 둘을 동격으로, 즉 둘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좀 지배국을 고향 곧 민주주의 정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프레타의 지배는 부르주아의 독재를 전복시키는 것이니 그 자체로. 근데 이것도 그러면 본격으로 쓴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같은지를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는 마르크스가 자기가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같다 이래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 자체로 부르주아 독재를 전복시키면 나쁜 놈을 없앴으니까 그 자체로 민주주의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민주주의로 가는 중간이란 얘기인지, 이거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봐서는. 영어판에서는 Victory for Democracy,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단계다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Win the Battle of Democracy 하면 이것 자체가 개국투쟁에서 승리하는 게 이것 자체로 민주주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이 사실은 다 해석이 가능하니까 영어에도 이렇게 번역이, 이게 19세기 때 그 마르크스가 살아있을 때 나온 영어 번역 두 가지에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50년인가 첫 번째 영어 번역판이 나오죠. 근데 그건 잘 안 퍼지고 나중에 1880년인가? 82년인가? 그때 나오죠. 몇 년이죠? 두 번째 영어판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72년에 독일어 2판이 나오는데, 독일어 2판을 토대로 이제 전 세계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게 된 공산당 선언은 이제 마르크스 1848년 2월에 책이 처음 출판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안 읽어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1872년에 독일에서, 독일 3인당에서 재출간을 해요. 마르크스 엥겔스가 자기들이 우리 책 귀한 책이 좋은 책이니까 다시 읽히자 이랬던 게 아니고, 자기들도 관심 없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노동운동 세력이 강해지면서 우리 노선을 정해야 되지 않아. 우리 운동 세력이 커지는데 노선이 이제 불분명하니까 젊었을 때 이제 유럽에서 마르크스하고 친하게 지냈던 후배들이 그 당시 독일의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옛날에 그 형 생각나니 뭐 정말 그런 거. 어릴 때 그 형 요새 또 편지 주고 받는데 그 형 요새도 공부 열심히 하더라 뭐 이러면서, 그 형 옛날에 우리 48년도에 그런 책 썼잖아 기억나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 노동운동에, 독일 노동운동의 노선으로 삼자. 선언문 같은 게 강령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출판한 거야,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의미의 왜곡이 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48년의 얘기랑 72년의 얘기랑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판 번역도 48년 번역이랑 그 72년에 나온 판본을 다시 이제 영국에서 번역한 거랑 상당히 뉘앙스가 다르다.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쨌든 이 두 가지 번역의 차이가, 이 말이 그만큼 애매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을 고양고 민주주의 정치니까, 이거 봐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것 자체로 독재가 아니고 민주주의이고 PT 독재는 막수주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더 대답해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봐라, PT 독재가 뭐가 나쁘냐,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계속 지배니까 PT 독재가 진짜 민주주의야, 혹은 과도기로서 민주주의를 가는 과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도대체 PT 독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기에 부르주아 독재와 실질적으로 다른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PT 독재 정당하다고 그랬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도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과도기라는 걸 갖고 실제로 반공산주의적 행태도 다 정당화되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냐? 야, 이거 과도기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도기가 어떠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까지 대답을 해야 이게 PT 독재가 민주주의이고 부르주아 독재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지. 단순하게 과도기이다, 민주주의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거는 그냥 그 말뿐인 대답이야.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 할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좋은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를 무슨 수를 할 건데 라고까지 대답을 해야 그 말이 진실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PT 독재라는 게 부르주아 독재랑 다르고 이것 자체는 민주주의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부작용들은 다 용인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식의 논쟁이 주로였어요. 20세기에는. 이게 이제 소련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프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 고양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민주주의를 보장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 좀 볼까요? 프레타리아트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것은 사회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혁명이 아니라 사회혁명이다. 사회체제 자체가 다른 체제로 변화하는 것을 사회혁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최초의 단계는 프레타리아트에 의한 국가 권력의 장악이라는 정치혁명의 형태로 전개된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프레타리아트는 프레타리아트 독재를 한다. 독재는 프레타리아트의 지배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프레타리아트 지배가 이전까지의 계급지배와는 다르게 민주적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민주적이 한다는 당위의,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 자체로 PT가 권력 장악하면 무조건 민주적이 된다는 게 아니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위이기 때문에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럼 민주적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또 더 대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프레타리아 독재가 그럼 어떻게 민주적일 수 있느냐, 이제 독재란 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독재라는 말이 견제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라는 뜻으로 이 당시에 쓰지 않았다. 단어 용법에 대한 거예요. 이때 이제 디케이터십은 지배라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의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배한다는 의미만 주로 있는 거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통치 형태, 이걸 이제 디케이터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의 용법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프레타리아트 독재라는 말 안에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찬성하는 사람처럼 이거 자체가 민주적이라는 것도 이 단어 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 반대로 그 자체로 요즘 말로 독재적이다, 억압적이다는 말도 이 단어 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 그냥 임시적인, 아주 격변기에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과도적인 통치 형태, 이 뜻을 주로 디케이터십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넣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대답해야 되는 과제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용법이 프레타리아트의 민주적 독재, 이런 말이 쓰일 수 있는 게, 독재는 민주적일 수도 있고 독재적 독재, 그러니까 정확하면 전제적 독재도 있고 민주적 독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세기의 용법, 이제 이게 전체주의하고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이 페이지 조금 그 다음 달라게 디테이터십과 디모크라시는 그래서 범주가 다른 말이다. 아까 말한 대로 민주적 독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이터십은 통치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말은 통치의 성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프레타리아트가 정치 권력을 장악해 지배한 시기의 정치는 첫 번째로 완전한 무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르주아의 계급 지배는 더 민주적일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서 더 민주적일 수 있는지는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절의 또 다른 의미의 3페이지에 요거는 뭐 꼭 민주주의 얘기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로 근대 유럽에서 민주주의 문제는 항상 민주주의를 따로 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요. 그래서 이제 아나키스트들하고 다른 점이 국가 권력 또는 국가 장치라는 거를 이행 과정에서 활용한다라는 거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은 무조건 이제 과도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과도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처음부터 혁명은 국가 권력을 폐지하는, 국가 장치를 폐지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아주 단기간에, 단번에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아나키즘에서는. 근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과도적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권력을 해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나키스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말장난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권력을 해체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 권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판도 사실은 그 쉬운 비판이,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적이다. 근데 이게 국가 권력이라는 걸 사용해서 아무리 과도기라 하더라도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국가 권력을 철폐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CIA를 없애고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비밀경찰을 만든다고 해서 비밀경찰의 억압적 성격이 사라지나? 그러니까 그걸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3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프레타르 혁명은 생산력의 급속한 증대가 혁신 과제라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정치 권력의 장악은 혁명의 기초 단계일 뿐이고 공산주의 혁명은 분배보다 생산에 우선하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생산 수단을 쪼개어서 개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생산물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말하지 않는다.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해 실패해야 하는 과제는 생산력을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늘리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생산력주의라고 계속 비판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전제에서 혁명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바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거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함으로써 생산력이 증대하고 이윤 추구와 경쟁을 올리는 배제된다. 이것이 사회적 소유의 목표다. 목적과 수단의 모순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도기가 역사적 퇴행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프레타리아트의 계급 지배가 본 민주주의의 쟁취일 수 있다. 이 얘기는 아까 다 설명드린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력의 관리를 통해서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위계나 분할로 다시 가지 않아야만 PT 독재가 민주주의일 수 있다. 이 논쟁의 초점이 다 이렇게 소련 사회에 대한 평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련 사회가 공산주의다 아니다 또는 공산주의더라도 막스주의 원래 주장과 상당히 변질된 거다라는 비판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처럼 똑같은 위계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 위계가 단순한 그냥 아직 그 역할과 권위 정도의 불평등이냐 아니면 진짜 계급으로까지 가버린 거냐. 소련 사회의 지배층이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냐 이런 논쟁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것은 이게 인민의 자기 통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했는데 퇴행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생산력에 대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거다. 라는 바로 그 얘기. 이 비판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상당히 이제 그 진지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국가 얘기인데 좀 볼까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 비판 자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일면적이다. 국가 권력을 수단으로 한 국가의 해체, 계급의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제가 그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그랬죠. 과도기라 하고 국가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국가 권력은 계급 지배를 굳건히 유지하려는 성격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국가를 사용해서는 계급지배 결코 못 없앤다. 이런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 국가기구의 장악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해서 한다는 건 니네들 똑같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도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그놈이 그놈이다 이 말이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놈이 386 운동권 새끼들 뭐 옛날에 과격하게 그러더니만 지네들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지금 노동운동하는 사람 노동자 계급이 국가 권력 장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똑같아질 거야. 라는 이제 비관주의. 아주 오래된 거죠. 사실은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고 역사적 경험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민중들이 가지는 이 비관주의 이거 상당히 뿌리 깊은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서를 파고드는 게 이제 아나키스트들의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국가 권력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한은 절대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있는 한은 권력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간에 권력의 노예가 된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정치적인 집단적인 사회적 실천을 통한 역사적 변화만이 대안으로 남게 되죠. 공동체, 협력, 사랑, 우애, 박애 이런 윤리주의가 대안이 되는 거죠. 이런 시도는 지금의 역사에서 얼마나 실현가될까? 국가가 항상 악하다는 생각은 국가에 대한 또 다른 물신 아닌가? 이게 또 비현실적인 국가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소위 시민사회, 연합, 공동체의 힘을 과신하는 거. 그러니까 국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작은 규모의 촌락 공동체나 사적인 공동체, 윤리적으로 결합된 어떤 새로운 사회, 이게 해방을 가져올 거라는 건 어떻게 보장하죠? 인원이 적어진다고 무조건 착해지는 그것도 이상한 얘기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훨씬 그 안에 좁았잖아요. 그 안에 노사관리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건 오히려 다 알지만 체계화가 덜 돼 있으니까. 대기업은 매뉴얼로 움직이니까 개인이 뭘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적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가보면 사장 치꼴리를 대르잖아. 그러니까 작은 규모가 훨씬 더 민주적이라는 것도 되게 이상한 그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아니면 그럼 시적 공동체 어디 시골에 가서 집성촌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얼마나 지옥인데 사는 게 괜찮아요. 네. 소규모의 전통적 공동체가 평화롭고 민주적일 거라는 생각은 정말 그 판타지죠. 그러니까 작고 크고가 절대적으로 억압과 자유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거는 환상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21세기 거대한 국가 권력과 소규모 공동체가 가진 힘의 현실적 차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초국적인 독점 자본과 그게 근거를 두고 있는 미국 같은 근대적 국가, 아주 강력한 근대적 국가, 거의 1극 체제가 되어 있는 국가, 이게 강시는 강력한 힘 앞에 소규모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국가는 다른 국가를 통해서 견제하는 게 지금의 현실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안인데 이 현실주의로부터 너무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라 비판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애초에 그 국가 권력이나 자본의 힘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애초에 고안되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실제로 근거도 있는 얘기고. 노동운동을 하지 말고 시민운동을 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시민사회 해라. 대기업 같은 거 없애고 소규모 마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거 해라. 그리고 결국은 초국적 자본의 힘을 인정하고 강화시켜주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일자리 유지하지 말고 중우장대 산업 사양화된 거니까 빨리 문 닫고 자영업 해라. 그게 한국 사회의 진보의 주된 흐름이잖아요. 시민운동이나 민주당이 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아파트는 크니까 나쁘고 단독주택에 벽화 그리면 좋다. 그 지랄을 서울에서 10년 했더니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져서.
이게 이제 오래된 거고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포된 이데올로기인 거야. 큰 것과 작은 것을 기계적으로 대립시켜서 큰 거는 무조건 나쁘고 작은 것은 무조건 선하다라는 판타지. 이런 걸로 자칫하면 빠져든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소련에서 실제로 보여줬던 거대한 생산력의 통제가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다는 측면이 강한 거는 그거는 뭐 100% 사실이에요. 그 정도가 냉전 때 선전 때 비판받던 것보다는 덜하다라고 하지만 그게 없었다라는 건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그건 무조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생산직 노동자들과 당 관료들이나 행정 관료들이 누렸던 사회적 보상이 확실하게 달라요. 너무나 뚜렷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없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그건 똑같은 판타지야.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막스주의자들이 이 거대한 생산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자꾸 안 그랬다 이거는 저는 그거는 하나만 하고 자꾸 소련은 안 그랬다 그거 왜 지금 와서 그거 그렇게 주장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의 노동자들한테. 그거는 별 의미 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뭐 어떡하라고 지금 와서. 그렇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생산력을 유지하면서도 이게 새로운 위계로 발전하지 않고 동시에 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이게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는 자연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지 않고 실제로 소련의 생산력 증대가 자연자원의 수탈에 많은 부분 성장을 기댔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만한 얘기다. 그런데 힘 빼지 말고 어쨌든 대답을 해야 되긴 하지만 반대로 소련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생산력은 무조건 안 돼. 그 다음에 국가 장악을 통한 정치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나가는 노선은 무조건 실패해. 라는 주장도 똑같이 판타지다.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지금은 더 목소리가 큰 게 뭐 분권화,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런 실험들, 작은 공동체 실험들을 자꾸 강조하니까 이것도 이미 수십 년간 해서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는데 왜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진짜 이렇게 믿지는 않을 거다 지배계급이. 그래서 신자유주의 40년의 경험은 국가 계급 정치가 더 이상 좌파에게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례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계급 투쟁의 정치 수단을 이용한 노선이나 국가 권력을 이제 자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게 이거는 애초에 틀렸다라는 주장은 지금 별로 설득력 없고 오히려 이제 신자유주의를 이롭게 한다. 그거는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노선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더 딜레마죠. 마르크스주의는 대답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 이미 국가혁명에서 레닌이 20세기 초에 이거 되게 큰 문제라는 걸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레닌도 아직 혁명이 성공하고 사회가 건설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상의 차원이나 원론의 차원에서밖에 얘기를 못하죠. 근데 이제 이때 레닌이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공산당 선언이나 그 이전 단계에서 마르크스가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이 구절 앞에 사실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PT 독재 얘기를 하면 요 구절하고 지금 우리 인용했던 이 두 구절만 갖고 자꾸 PT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그게 사실은 좀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으로의 고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게 이러식 번역이긴 한데요. 독일어로 보면 헤어셴드 클래스 지배적 계급으로의 에어헤붕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고향인데요.
이게 이제 일상어이기도 하고 철학 용어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고향이 단순하게 권력 장악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요 구절만 갖고 PT 독재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에어해붕이라는 단어를 되게 단순하게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거하고 똑같이 자꾸 해석을 해요. 근데 마르크스는 분명히 에어해붕이라고 그러고 지금 한글 번역에도 고향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두 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이 장악하고 있던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라는 것도 에어해붕에 포함돼요. 근데 그게 에어해붕의 모든 건 아니에요. 자, 이러면 이제 그 에어해붕을 네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마르크스가 무슨 뜻을 썼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근거는 당연히 공산당선 앞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오느냐, 이 앞부분에서 공산당 선언의 앞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혁명 과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앞에 당연히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를 설명해야 됐겠어요? 지배계급으로 고양되려면 그 전에 노동자 계급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자 계급이 없는데 지배계급으로 고양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형성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온다고요. 네. 당연히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어해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객관적으로 계급의식을 갖고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통일성이나 단결의식을 갖고 또 명확한 어떤 조직을 가지고 투쟁의 노선을 뭐 100% 완결되진 않지만 막연하게도 투쟁의 공동의 투쟁 노선을 설립하고 운동을 하고,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노동만 하다가 우리는 계급이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공장에 고용돼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배계급이 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에서.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의 고향이라는 말은 또 이걸 정치 권력의 장악이라는 말로 협소하게 쓰려고 해도 도대체 정치 권력의 장악을 아무런 계급의식도 없고 운동의 경험도 없고 정치적 주체로서의 성장의 과정도 겪지 않은 어떤 집단이 갑자기 지배계급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혁명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결합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본주의가 아무리 붕괴되고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가 흔들리더라도 노동자 계급이 충분히 사회를 통제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지배계급으로 고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산당 선언 아주 앞부분에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 부분에 그 얘기가 벌써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없었던 계급투쟁의 역사, 요거는 맨날 들어보신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잘 안 해주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계급투쟁의 역사인데 계급투쟁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존의 지배계급을 다른 지배계급이 대체하거나 혹은 투쟁하는 두 계급의 공멸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체적으로 한 계급이 피지배계급이 투쟁을 해도 이기고 사회를 관리할 만한 역량을 갖지 못하면, 그런데 객관적 조건은 기존의 체제가 객관적으로 붕괴돼, 이래서 경제 대공황이 오든지 이래서,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야만이라고 마르크스가 불렀죠. 그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두 계급이 있어서 한 계급이 무너지면 한 계급이 자동으로 지배계급이 되는 일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에서.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이 기존 체제를 붕괴시키는 우리 의지와 피지배계급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기존 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피지배계급이 주체적으로 계급의식적으로 고양되어 있지 않으면 둘 다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마르크스가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20세기 초반까지는 마르크스주의자들한테 되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19세기 말에 이제 삼인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한테 낙관주의가 되게 강력하게 자리 잡아서 같이 망하는 일에 대한 고려가 빠져버려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냥 자본주의 붕괴되면 저절로 공산주의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뿌리 깊게 박혀서, 이게 문제는 수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좌파들도 거기에 물들어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고양이라는 게 되게 쉬운 것처럼 일어나지, 이 고용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 자유공산주의자들조차도 노동자 계급이 되게 이렇게 순혈주의적으로 그 사람들의 주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마치 자동적으로 노동자 계급이면 무조건 혁명의 주체거나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되게 자동적인 과정처럼 생각하지만 마르크스는 공산당에서 이미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한 두 번 얘기를 해요. 공산당에서도. 그리고 그게 잘 알려진 로제 룩셈부르크가 사회주의냐 야망이냐 바로 그 얘기예요. 노동자 계급이 주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 지배계급이 될 수 있는 것,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거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야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문명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20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 전통 내에서 좀 사라진다. 조금 이상한 일이,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아주 뚜렷하게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로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배계급을 고양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얘기를 하려면 앞부분에서 어떠한 역사적 과정과 전제 조건을 거쳐야 노동자 계급이 지배계급이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워낙 짧은 텍스트니까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제 조건을 이미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 계급이 뭐 대공업의 발전,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결이 예전에는 길이 없으니까, 이동도 적고 길이 없으니까 노동자 계급도 뚝 떨어져 있다가 철도와 도로,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산업 발달로 생기니까 연결이 많이 되고 자연스럽게 연결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단결이 쉬워지고, 이런 객관적 조건도 쭉 얘기를 하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적 상황의 발달이 어떻게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라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어주냐. 근데 그 얘기만 하지 않죠. 앞부분에 또 어떤 얘기냐면 교양 요소라는 말을 써요, 공산당사관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을 약간 이제 참조하면서 지배계급 출신 중에 이제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 놈들이 노동자 계급한테 뭐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부르주아 계급이 쇠퇴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가, 옛날에는 자본가인데 노동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교양 요소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노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니까 교양 요소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쟁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교육하고, 이런 아주 지난한 주체적 노력을 거쳐서 계급적 주체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앞에 충분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레타리아트 독재가 민주적이 될 수 있고, 또는 과도기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하게 노동자 계급이 정치 권력만 장악하는 것만 갖고 되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정치 권력의 장악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역량이 높아진 결과로서 가능한 거야. 이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빼버리고 이 구절만 놓고 보니까 노동자가 지배하면 무조건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춰야 계급 철폐라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는, 대답하는 거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 그거는 다, 그러고 하는 일은 다 좋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과도기란 말로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이때는 어쩔 수 없지, 현실적 조건 때문에. 소련이 고립돼서 그랬던 거지 뭐. 비밀 하도 반혁명 세력이 거세니까 체카를 만들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모든 게 다 정당화되죠. 그럼 계급이 다시 살아나도 정당화되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프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의 고향의 사전 조건이 뭔지, 이거를 얘기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 프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의 고향이 곧 민주주의 쟁취와 동의어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많이 필요한 거다 라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교양 요소란 말 자체가 이게 독일어식 표현인데요, 이게 빌둥인데요. 교양이 우리가 지금 쓰는 말하고 똑같은 말. 이게 원래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말로 온 거거든요, 교양이란 말이. 빌딩이란 말이 영어의 빌딩하고 같은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빌딩이란 말을 또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왜 성장 소설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뭐 사춘기 때 그게 원래는 동물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괴테의 빌레른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아주 유명한 장편 소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괴테 스스로가 빌둥이라고 불렀어요. 성장 소설. 한 사람이 미숙한 존재에서 완성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빌둥이라고 부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질을 교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 집단 전체에게 놓고 보면 노동자 계급이 단순하게 노동을 한다는 경제적 조건에만 가지고 노동자 계급이 정치와 혁명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체적 역량, 정치와 사회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고양시키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만 지배계급이 될 수 있고 그 조건이 갖추어져서 지배계급이 될 때에만 계급 철폐로 나갈 수 있고 또 새로운 계급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민주주의 정치의 전제 조건은 노동자 계급의 역량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혁명에서도 레닌이 그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가 다시 계급으로 후퇴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뭐 논리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실제로 뭐를 사회를 예측했다기보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건 두 가지. 하나는 객관적인 거, 하나는 주관적인 거예요. 뭐겠어요? 노동자 계급의 역량이 보양돼야 돼,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리 업무 자체가 단순해야 돼.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죠. 뭐라 그러죠? 무슨 직업을 예로 들죠? 어떤 여성 노동자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 상태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가 단순해져야 돼. 이 두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단순화된다고 해서 저절로 노동자 계급이 하나도 노동자 계급의 수준이 나아지는 게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 우리가 읽었던 프롤레타리아의 지배구를 고양 곧 민주주의 정치라는 구절은 사실 상당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PT 독재를 정당화하는 그 얘기만 해서는 그 의미가 상당히 많이 가려지고 더 중요한 거는 노동자 계급이 주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해야지만 정치 권력의 장악이나 민주주의 정치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한 거다. 그게 공산당 선언의 전체 맥락에 더 부합하는 해석이다. 근데 지금까지 논의는 대체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 구절에 따르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재는 민주주의일 수 없다. 이거 계속 둘이 똑같은 얘기하면서 논쟁해온 게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주된 논쟁이에요. 제 얘기는 다 했네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오늘 한 게, 제가 지금 원고 다 써서 출판사에 넘겼는데, 공산당 전원 해설서 제가 하나 썼거든요. 이제 동력 출판사에서 나올 텐데. 공산당 전원 해설이요? 네, 네. 공산당 전원, 지금 그 중에 일부 원고 긁어온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주석 닦고. 지금까지 해설서들이 너무 좀 틀에 막히고 정보가 너무 좀 적고 모양이 그 다음에 너무 옛날 얘기 1950년대 60년대 얘기를 갖고 좀 나온 해설서들이 대부분이어서 2010년대 정도까지 마르크스주의 연구 성과들을 좀 반영해서 해설서 새로 썼습니다. 이제 제가 요거 쓸 때도 그걸 좀 의식을 한 거예요. 지금 요 구절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 주로 PT 독재가 민주적이냐 아니냐 그거하고 맞다 아니다 그럼 결론이 없잖아. 그냥 서로 입장이 다른 거지. 근데 이제 실제로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거고 민주주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또 요거 직전에 쓴 텍스트가 독일 이데올로기거든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 문제를 되게 길게 다뤄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역량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문제를 이미 충분히 다룬 다음에 이걸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읽고 요 구절만 읽으면 마치 노동자 계급이 자동적으로 무슨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저도 이거 PT 복제에 대해서 저희 중학원랑 맨날 만나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현 집행부들이 너무 뭐 독재 비슷하게 나간다는 그 사람은 이 얘기를 해요. PT 독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이제 저는 그랬거든요. PT 독재라는 게 계급 독재지 어떻게 개인적인 독재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보니까 또 이제 또 한마디 또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이 생겼네 이제. 그래서 교육 사업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책을 씁니다. 그래서 항상 배워야 돼. 항상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몸은 못 따라가는데 머리도 잘 못 따라가고. 그래서 에어회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동자 계급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혁명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단어 자체가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왜 운동에서 잘 아시는 얘기는 노동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현재의 노동자의 어떤 상태나 모습이나 문화나 이런 거를 좀 그 자체로 이렇게 정당화하고 긍정하는 분위기. 이게 80년대 같은 때는 이제 학생운동하고 노동자운동 사이에 현실적으로 접점이 잘 없으니까 노동자에 대한 환상이 엄청 많고 또 그 예를 들어 요새도 그런 게 있죠. 그 진보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소주나 담배 세금 올리면 그럼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노동운동 쪽에서도 그 얘기는 뭐가 전제가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되게 이상한 얘기가 깔려있어요. 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소주하고 담배나 먹고 살아라 이 얘기가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건 오히려 노동자 비하죠. 근데도 지금 현재의 노동자의 생활 조건이나 문화적 성향이 그거를 유지시켜주거나 그거를 옹호하면 이게 노동자 계급의 편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오히려 세금 올려서 노동자들이 술 더 깨먹고 담배 덜 피고 그 시간에 몸 건강해지고 공부 더 하고 이게 노동자 계급을 더 이루은 거잖아요. 그게 더 이루은 건데 현재의 노동자의 모습 그 자체가 노동자 계급 그거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노동자 계급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노동자주의의 좀 나쁜 예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이런 판타지들이 80년대 운동권들한테는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제 행동도 학출들이 노동자처럼 막 행동하려고 그게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언어를 평생 다르게 썼는데 그런 이상한 그걸 고치면 마치 자기가 노동자 계급의 일원이 되는 것 같은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그냥 말투가 다른 건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막스가 계속 하는 얘기가 주체적 조건이나 객관적 조건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변화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고정된 어떤 현재의 모습에서 출발해서 사회를 보는 거는 되게 비변증법적인 접근인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도 노동자 계급 운동 중에 19세기 노동자 계급이 했던 운동 중에 제일 되게 중요한 게 금주, 금연 이런 게 있었어요. 금연은 20세기에 와서 나온 거지만 금주가 되게 중요한 노동자들 스스로도 그런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힘이 세지게 되니까 우리 뭐 생활 바꿀 필요 있나? 그냥 그대로 지금 그대로 해서 힘만 세지면 되잖아. 이 의식이 또 강해져요. 그렇게 되면서 금주운동이나 이런 거를 부르주아 계급의 윤리주의에 물든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르주아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이제 동정의 시혜의 대상으로 보면서 생활 개선 운동하는 운동도 있었어요. 도덕 재무장 운동 같은 걸 하거든요. 노동자 계급이 부도덕해서 게으르고 부도덕해서
가난하다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노동자 계급 스스로가 자기들을 훨씬 낮게 단련시키고 고양시켜야 하는 이 운동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전통이 이제 사라져요. 노동운동 안에서. 근데 사라지고 나서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갑자기 노동운동 안에서 교육이나 의식 고양이나 주체적인 역량 고양이나 이 관심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이게 20세기 내내 노동운동이 되게 고질적인 운동입니다. 이게 사실은 노동운동이 주체화되지 못하고 이게 그 다른 지배계급의 한 분파에 의해서 동원되면서 노동자 계급을 객체화시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쪽수와 정치적 영향력만 중요한 거지 실제로 노동자 계급 스스로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건 이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자, 뭐 오늘 뭐 추운데 오셔가지고 그만할까요? 네.